이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내 집 마련, 대선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대선을 끝나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왜 대선이 부동산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 과거 역대 정권에서부터 쭉 이어진 패턴을 쭉 연구를 해보면 일치하는 게 있어요. 시장이 먼저 움직였고 정책은 그 시장이 과열되거나 아니면 침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용도로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 있다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정책들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탄핵 이후에 급격하게 대선 전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대선 전국의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여기서 이제 그 뉴스의 기사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 집 마련을 대선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대선을 끝나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하는 내용의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사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탄핵 정국, 그 다음에 대선에서 누가 될 것이냐. 확률적으로는 조금 높게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고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한쪽으로 치우친 이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저는 조금 관점을 좀 달리 해볼까 시도를 해봅니다.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해요. 누가 되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원론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오히려 기존에 있던 전문가보다 좀 더 확률성 있는 판단을 하기가 쉬워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부분부터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대선 전국일 때, 선거가 있을 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왈가왈부 논쟁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왜 대선이 부동산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접근을 해보면 바로 뭐냐면 정책입니다. 정책. 그래서 여기에서 원론적으로 보면 정책으로 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 대한 논쟁이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연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있고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으로 시장을 오르게 만들고 내리게 만드는 거냐, 아니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이 나오는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을 오판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저도 옛날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현업에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걸 바탕으로 얘기도 풀어가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분양을 했었으니까 분양 시장에서 분양을 막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양도세 면제 딱 때려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생긴 거거든요. 고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뭘 포커스로 하냐? 양도세 면제가 됐다고요. 이래요. 그러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안 그렇더라.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좌지우지 되거나 이러지가 않다라는 걸 현장에서 깨닫고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과거 역대 정권에서부터 쭉 이어진 패턴을 쭉 연구를 해보면 일치하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책으로 시장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장을 올리려고 해서 올리는 정책을 쓰느냐, 아니면 내리려고 해서 내리는 정책을 쓰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그 정책의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줬느냐, 이 부분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뭐였냐면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 시장이 먼저 움직였고 정책은 그 시장이 과열되거나 아니면 침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용도로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효과가 있었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과열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 규제 때문에 상승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규제를 할 필요가 없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굳이 막 해서 시장을 더 과열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문재인 정부 태생 이전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장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하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시장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들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폭락했습니다. 폭락했다가 폭등해죠. 실제로 효과 있다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정책들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달리는 차와 브레이크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달리는 차가 30km로 달리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다. 자, 30km로 달리고 있는 차는 시장에 비유할 수 있고요. 시장. 그리고 브레이크는 규제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30km로 달리고 있는 차에 브레이크를 빡 밟았어요. 그러면 차가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거의 스키드, 밀림 현상이 없을 정도로 차가 급정거를 해요. 정확하게 정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이 이 30km 이하로 달리고 있는 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책을 기대하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차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그럼 브레이크 멈춰야죠.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시장을 이긴다. 정책으로서 시장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km로 달리고 있는 차에 악셀을 확 밟아요. 악셀을 확 밟으면 어떻게 돼요? 쫙 나가죠. 쫙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어떤 효과를 바라고 어떤 정책을 내면 그에 따라서 시장은 반응하는 걸로 우리가 상식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km로 달리고 있는 차가 100km 이상, 막 100km, 150km로 달리고 있는 차가 있어요. 여기에 급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차가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춰요. 안 멈춥니다. 스키드가 생겨요. 스키드. 그리고 그러면 영원히 계속하느냐? 아니에요. 스키드가 생기지만 브레이크 효과가 스키드 이후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물리적 현상이에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이전에 시장이 지금 100km 이상으로 막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규제를 빡 했어요. 규제를 빡 했더니 규제가 효과가 없네? 계속 폭등해.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꺾였습니다. 2020년 지나고 21년 말부터 22년부터 꺾입니다. 꺾였어요. 그게 바로 브레이크 효과, 규제의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규제로서 그 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스키드는 생기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시장이 꺾이는 겁니다. 하락 시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정부 말기 때, 이명박 정부 때 보면은 규제를 다 풀고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부양책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있던 세금이나 대출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없애거나 더 훨씬 더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양책입니다. 규제는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하는 게 규제고요. 완화,
부양이라는 건 있는 제도 하에서 그 있는 세금이나 대출 규제마저 최소화시키거나 없애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효과가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네, 효과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초기 때 그렇게 많은 부양책을 쏟아냈어도 시장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럼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나중에 2015년, 1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스키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시장이 침체 방향으로 10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침체로. 그래서 여기에 부양책이라는 급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스키드가 생겨서 밀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과 시장의 일관된 패턴과 적용 상태, 영향들을 일관성 있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예외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했지만 폭등했어요. 폭등하고 결국엔 또 가라앉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연의 일치처럼 노무현 정부 때 금융위기가 왔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고금리가 왔어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장은 그게 오기 전에 그 전환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뭔가 좋은 상황이 없는데 시장은 상승해버립니다. 상승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적용해서 일관성이 있는 패턴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우연의 일치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과 정책과의 관계에서 일관된 법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정부는 항상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관된 정책을 내놨어요. 법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선 이후에 그 상황을 예상을 해보고 예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지금 대선 후보 중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분위기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흐름상 지지도가 가장 50%를 넘고 있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당선되면. 자, 많은 상승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에 행했던 정책이나 그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요.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 민주당이 정책을 잡는다면 규제를 막 미친 듯이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규제를 미친 듯이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폭등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속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은 지지하는 당이 이제 보수 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얘기하고 보수 쪽을 지지하는데 나름 민주당 정부가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의 이 투자자들은 나름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일관된 법칙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부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생겼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떨 것이냐? 저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한 정책들이 막 그 시장을 좌우할 만한 정책들이. 그러니까 뭘 좀 보완한다든지 뭘 제도 하나를 살짝 없앤다든지 이 정도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미친 듯한 규제를 막 쏟아내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시장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 문재인 정부 때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지금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미친 듯이 규제를 낼 필요가 있나요? 제가 일관된 법칙을 했죠. 일관된 법칙은 뭐냐면 정부는 보니까 안정을 추구해요. 안정. 과열되면 조금 내려와라. 침체되면 조금만 올라와라. 이걸 위한 정책을 쓰는 게 정책의 일관된 패턴입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도 그랬죠. 오세훈 시장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재지정했어요. 그럼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냐면 토지거래구역 허가 제도를 해제했을 때는 뭐냐면 시장은 나름대로 안정화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침체로 가는 것보다는 규제는 없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한 거예요. 근데 과열됐죠. 과열됐으니까 뭐예요? 과열되면 안 돼.
과열되면 안 돼. 안정화돼야 돼. 그래서 재지정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정부의 가치관이나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정부는 어느 정도의 안정화를 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시장이 미친 듯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하러 건듭니까? 뭐하러 건드려요? 건들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미친 듯이 규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는 게 아니고 하락해버립니다. 침체로 가버려요. 완전히 침체로 가버려요. 왜? 차가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서서히 100km 넘어서 피드가 지나서 지금 하락 구간 지금 서서히 속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7, 80km 정도로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서서히 지금 속도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규제를 한다는 건 뭐예요?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예 차가 멈추겠죠. 멈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이 침체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나타나는 효과가 달라요. 시장 상황, 차가 어떻게 달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패턴, 이 법칙을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면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법칙을 이해하면 그 다음은 내 행동 패턴이 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면 조금 안정적이거나 이럴 때 집을 사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는 제가 따로 또 얘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는 이제 주거에 대한 비용을 일종의 편익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비교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비교. 실거주는 매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 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와 매매를 했을 때 만약에 오르거나 내리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한지를 비용 편익 분석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그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영상의 우측 상단에 보면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클릭하시면 그 영상으로 넘어갈 것이니까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한가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